2025년 5월 1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제 방송해드리지 못했던 5월 16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의 증시 이슈들, 그리고 무엇보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쉬었던 이유는 뭐 다른 건 없고요. 5월 16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그냥 그랬습니다. 예,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방송에서 자주 하고 있는 멘트, 그냥 뉴욕 증시 잘 버텨주고 있다, 잘 견뎌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역시 금요일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 그 낙관론이라는 녀석이 일주일 동안 뉴욕 증시를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도 미중 무역 협상의 낙관론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냥 잘 한 주를 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금요일 뉴욕 증시가 끝난 다음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마 202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그때처럼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에이 별일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요. 금요일 뉴욕 증시도 해야 되고요, 다음 주 증시 전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월 1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특별한 영향은 없었고요. 다우지수가 0.78% 상승, S&P 500이 0.70%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0.52%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로 형성된 낙관론이 한 주를 지배했다.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를 예쁘게 포장해놨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5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 자,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당연히 못 나왔죠. 수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기준은 100입니다. 100 이상이면 소비자 심리가 되게 좋다. 경제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 100 이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축시켜야 될 것 같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5월 16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 5월달 수치는 4월달에 52.2였는데 5월달은 50.8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100에서 봤을 땐 그 100에서도 역시 반토막이 된 겁니다. 시장 예상치 53.4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부진했다. 자,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월에는 6.5%를 예상했는데 5월달 이날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3으로 상승했다.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여전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7.3% 상승한 이 수치는요, 1981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1.6% 증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4월달 수입 물가는 0.1% 상승했고요. 7월달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 91.66%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국내 증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과연 뉴욕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연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50에서 2,690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5월 16일 금요일
코스피가 5포인트 상승해서 2626포인트로 마감을 했으니까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2600포인트 다시 반납할 것이다. 2500포인트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권사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위로 갈 수 있는 힘보다는 2600을 반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이 보고 있는 상승 요인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 그다음에 AI 테마 모멘텀 회복이고요. 하락 요인은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미국 연준 개입 기대감이 축소되는 부분이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7월 달까지 지금 미국이 금리 동결할 수 있는 확률이 91%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네.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미국 연준 개입 기대감이 축소됐다라고 표현했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가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2500포인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최근 들어서 2600포인트로 까꿍하고 상승했으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됐는데 이제는 글로벌 증시 수익률을 따라가고 있다. 즉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말 사이에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요. 왜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통화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뭐라 그럴까요? 미국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의 전화 통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은 증시에 긍정적이다. 물론 긍정적이겠지만 그 긍정적인 이슈가 쉽게 만들어지긴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일요일이고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본 결과 시진핑과 트럼프는 통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금융시장 전반의 충격을 더 크게 할 파급력이 없다라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반면에 대신증권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크게 증시를 하락시키진 않을 것 같고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주식시장은 호재가 될 것이다. 대신증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시선을 미국으로 돌리면 일단 파급력을 끼치든 안 끼치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여러분 파급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대신증권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미국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돌리는 거죠. 만약에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은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어떤 부양책을 써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만약에 중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중국 괜찮네 이렇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에게 시선을 중국 쪽으로 돌려놓는 게 지금 대신증권의 생각입니다. 의미 없는 짓이죠. 자, 삼성증권은요. 달러 대비 원화 강세로 대형주에 주목해야 된다. 자, 미국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뒤에서 해드릴 거고요. 자, NH투자증권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가 아까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NH투자증권에서는 2550에서 2690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미쓰리가 앞에서 2600포인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도 저는 여러분 2600포인트 깨질 수 있어요. 2500포인트로 회귀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한 것처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해서 2600포인트 반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성적표를 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자, 어쨌든 관세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관세를 때려놓은 부분이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즉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KB증권은 가을쯤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어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을쯤에 한다. 그게 증시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예. 자, 제가 작년 연말에 2025년 주식시장 전망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어쨌든 지금 5월 중순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최소 지금 현재까지는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하반기는 또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돈의 움직임,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2025년 하반기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무디스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아니라 뉴욕 증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증권이 얘기한 부분이 저한테 되게 좀 충격이었나 봐요. 제가 지금 뉴욕 증시를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증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요. 전문가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협상 추이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요일 장 마감 후에 터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섭지만 크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2003년인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법원 되게 많이 화면에 접하시잖아요. 집회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님이 법원에 출석하실 때 혹은 최근에 윤석열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예전에 거기 증권사가 있었고 제가 거기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업무 직원들이 저한테 주임님 이렇게 저녁 늦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으면 흰 게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증권사 객장을 안 갔는데 왜 부장님 혹은 과장님 이렇게 따로 룸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문이 위는 투명하고 어느 정도 눈이 닿을 정도는 반투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 직원들이 자꾸 그 위로 투명한 부위로 흰 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웃기지 마 이러다가 그때 제가 이제 한참 그 주식 고수를 만나서 주식 공부를 하느라고 집에서 하긴 좀 애매해서 프린터도 해야 되고 뭐 컴퓨터도 써야 되고 해서 지점에 앉아가지고 늦게까지 한 밤 12시에 항상 그때 제가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밤에 혼자 이렇게 막 그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프린터 할 일이 있어서 프린터가 업무 직원 쪽에 있으니까 그 프린터를 가지러 이렇게 가는데 벽 쪽에 진짜 하얀색 옷을 입은 귀신이 서 있었어요. 소녀 귀신이. 근데 그 무의식 중에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바라보면서 눈을 아래로 깔고 이렇게 쓱 지나갔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죠.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난 무섭지도 않고 난 너를 보지 못했고 설사 네가 보이더라도 난 네가 그렇게 뭐 너를 보고 막 내가 기절초풍하고 막 그 정도로 그렇진 않아. 이렇게 스스로 계속 저를 다독다독거렸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사실 장마감 후 터진 폭탄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대형 사건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귀신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예. 여하튼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이슈는 무엇이냐? 몇 주 안에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가 책정될 건데 그 안에는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협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가는 과매수 구간에 접근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주식시장 뉴욕 증시를 읽어드리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방송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되고 그다음에 그 혼조세 마감되고 있는 부분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라고 평가를 하다 보니 부진하게 나오는 경제 지표도 외면당하고 그래서 사실 방송할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슈가 없었거든요. 대신에 방송에서 제가 지금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인한 낙관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잘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이 지나가 보니 지금 뉴욕 증시는 과매수 구간에 접근되어 있다. 자, 과매수 구간에 접근되어 있는데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게 파급력이 없다고요? 물론 2011년과 비교했을 때는 뭐 그때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파급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대신증권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크게 파급력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이 실물 경제가 잘 나오던 못 나오던 오히려 그게 더 호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불편한 거, 싫은 거를 외면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인 거죠. 자,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될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시장에서 소화되는 가운데 아마 미국의 감세 법안이 그나마 뉴욕 증시를 좀 이렇게 버텨주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경제지표는요. 내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5월 19일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될 경제지표는 4월달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날, 5월 21일 수요일 날은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없고요. 5월 22일 목요일 날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5월 달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달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요. 5월 23일 금요일 날은 4월 달 건축 허가 건수, 4월 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는 없는 것 같아. 그죠? 물론 뭐 22일 날 뭐 캔자스 시티 제조업 지수 같은 것도 발표가 됩니다만 역시 후지게 나올 거고요. 즉 그 얘기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요. 아마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소화시키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공포감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내고 거기다가 과매수 구간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주가의 과매수 구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 텐데요. 이미 2023년 11월 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해놓고 니네 이따위로 하면은 좀 있으면 신용등급 강등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금융시장 전반의 충격, 더 파급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고돼 있었다라는 거죠. 무디스는 이미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2023년 11월에 해놓고 지금 그거를 실행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디스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등급 전망은 다시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2023년 11월 달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일단 의견을 내놓고 그 다음에 강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등이 됐으니까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그래, 니네 미국은 트리플 A는 무슨 얼어 죽을. 야, 그냥 더블 A 수준 딱 이게 그냥 적당해.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가 뭐냐? 미국 정부의 만성적 부채 증가와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다. 제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미국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초저금리 같은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자, 2011년 S&P가 역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낮췄는데 전문가들은 그때와는 달라라고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소식과 함께 4bp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S&P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과 원인이 똑같아요. 무디스가 신용 등급한 이유, 원인 미국 부채 증가, 이자 부담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였어요. 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다운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거, 미국 달러, 국채. 얘네들은 가격이 비싼 게 정확한 것도 있다라는 겸손 공장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됨으로써 미국 옛날 같지 않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네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했고 그러니까 싸진 거죠. 비싼 거는 비싼 가치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신용등급 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달러도 그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주었던 충격만큼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거의 미국은 굉장히 완벽하고 굉장히 강하고 막 그런 나라의 대명사인데 갑자기 그런 나라가 신용등급이 강등돼 그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였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될 수가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 한번 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무디스가 이번에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에 이미 피치와 S&P는 더블 A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스만 트리플 A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떨어지면서 피치와 S&P 그다음에 무디스가 똑같이 더블 A로 지금 유지시켜 준 거죠. 미국 부채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급증했고 코로나19 때 정부 지출이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 4조 달러 상향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1년보다는 충격이 덜할 겁니다.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정말 충격이 컸고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피치나 S&P가 AA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디스의 강등이 그렇게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예요. 단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디스 너마저. 피치와 S&P는 그렇다 쳐. 그래도 무디스가 AAA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무디스 너조차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해 아마 그 부분이 뉴욕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겨내겠죠. 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준비해서 내일 방송 혹은 화요일 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방송은 너무 뭐 충격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서 충격이 없을 수는 없다. 단 2011년 같지는 않을 건데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그걸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 일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화요일 날 일단 뵙는 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